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발표 카이로 선언과 일본 제국의 해체를 담당하는 안재익입니다. 어,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말입니다. 카이로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의 폐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종전 후 일본 제국의 해체와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에 관한 연합국 측의 구상을 드러낸 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카이로 선언을 일본 제국의 해체 의사를 연합국 측이 최초로 천명한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 미국, 영국, 소련, 중국과 같은 연합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전쟁이 끝난 이후 동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는 그런 구상이 형성되는 첫걸음으로 해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한편 이러한 선언의 대상이 되는 일본 제국에 있어서 카이로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카이로 선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전까지 그들이 어떠한 동아시아 정책 구상, 즉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것과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카이로 선언에 이르는 시점까지 해외 영토에 관한 일본 열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일본 지도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여기에 바탕을 두고 카이로 선언에 대한 일본 지도부의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전시 점령지 정책과 식민지 독립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당시 개전하던 시기에 전쟁 목적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942년 1월 22일 전쟁이 개전이 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당시 수장이었던 토조 히데키는 개전의 목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대동아의 각 국가 및 각 민족으로 하여금 각기 그 장소를 얻게 하고 제국을 핵심으로 하는 도의에 기반한 공존 공영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국을 핵심으로 한다는 그런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 내, 동아시아 지역 내, 대동아 내의 각 국가와 각 민족에게 각기 그 장소를 부여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각 여러 일본 민족이 아닌 다른 여러 민족을 배려하는 이런 표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1941년 9월 개전 직전 이 시점에 영국과 미국 정상이 영국과 미국 양국은 모든 국가의 국민이 그 속에서 영위할 정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겠다. 즉 모든 민족의 독립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런 대서양 헌장의 내용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목적을 가지고 일본도 그러니까 개전 초기부터 점령지 그리고 일본의 본래 속하지 않았던 여러 지역에 대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그 표면상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각 민족에게 그 장소를 있을 장소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어땠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저는 이러한 일본이 내세웠던 간판 표면적인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내용은 대동아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각 지역을 다르게 취급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943년 5월 31일이 되면 일본 정부는 점령 지역인 필리핀과 버마에 대한 독립을 부여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반면 조선과 타이완 등 개전 이전부터 식민지였던 지역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밝힙니다. 먼저 그렇다면 필리핀은 왜
독립부여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미국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독립을 실현할 것이 선언되어 있었다는 점을 일본은 강하게 의식을 했고, 그리고 버마, 미얀마 지역에 대해서는 왜 그랬느냐? 인접국인 인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쳐서 연합국 일원인 영국의 전쟁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버마에 독립을 부여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문서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시 점령지 관리 정책을 주도했던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라는 외무대신도 역시 국민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동아 전선을 단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동아 헌장을 확립시켜서 대동아 각 지역 내 여러 민족의 전쟁 수행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이렇게 전쟁 수행에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이 계속 식민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을 부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역시 일본의 구상 속에서는, 전시 일본의 구상 속에서는 독립시킬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마 독립을 1943년 1월 13일에 결정하는 그런 문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버마에 대한 독립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독립운동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점을 의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내선 일여와 황민하의 화해 원칙으로 이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선 일체 정책, 동화 정책을 더 강화해서 조선을 완전히 일본화 시키는 것을 통해서 일본의 독립 요구를, 조선의 독립 요구를 누그러뜨린다, 완화시킨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3년 10월에 개최된 대동아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침은 재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 본 내용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 정부는 필리핀, 버마와 같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을 부여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대동아 전쟁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는 각 민족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조선이라든지 타이완, 그리고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방침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식민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943년 6월 16일 토조 히데키 수상이 필리핀과 버마의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만주국 지역에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이 섞여 살았던 만주국 지역에서 당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한 문서가 남아 있어서 그걸 검토해 보았습니다. 만주국에 있는 조선인 가운데 상당수는 뭐라고 했냐면, 남방의 미개한 원주민에게 독립을 부여한 이상 우리들에게도 같은 영광을 달라, 우리도 독립시켜 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남방의 미개한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다른 민족에게도 독립을 부여한 것처럼 조선에게도 독립을 부여시켜 달라 하는 것이 대략 당시 조선인들의 일반적인 목소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만주국 내 일본인들 가운데서도 필리핀과 버마에 대한 독립 허용은 완전히 독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독립인데, 이거를 일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간과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여전히 끈끈하게 유지하는 그런 독립이라는 점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아서 조선이라든지 타이완, 이런 만주, 이런 곳에 일본인이 아닌 원주민들에게 오해를 끼치고 있고 이것은 유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독립 문제가 당시에 조선인들에게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고 일본인들에게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무튼 앞 절에서 일본 지도부가 어떤 식민지 정책, 점령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일본의 점령지 정책은 간단히 얘기해서
필요에 따라서 독립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의 체제, 통치 체제, 식민지 체제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것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로 선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뒤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카이로 선언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3년 3월 정도부터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이 조선을 독립시키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오갔었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조선을 독립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장제스 총통의 이끄는 국민정부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이 제가 확인한 일반적인 연구에서 내려진 통설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따르고 있고, 문구가 이렇게 처음에 해리 홉킨스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렇게 외교 고문이자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자유로운 독립국으로 삼는다는 상당히 명확한 표현을 썼던 것에 반해서 이게 영국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후퇴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또 다른 선생님 발표에서 상세히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내용이 후퇴했다고는 해도 카이로 선언에는 첫 번째로 추축국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제시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식민지역을 다, 일본 열도를 제외한 식민지를 다 해체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일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일본 정부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조선, 타이완 등과 같은 식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 에이지라는 내각 정보국 총재가 이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입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외무대신 시게미츠라든지 일본 육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반응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카이로 선언에 참여한 국가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여기에 소련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일본 정부에서는 당시에 중시해서 소련이 빠져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소련이 빠져 있으니까 미국, 영국, 소련이라는 이 가장 강력한 세 나라 간의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소련 역시 그 카이로 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테헤란 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아무튼 소련이라는 국가는 1941년 4월 시점에 일소 중립조약이라는 것을 맺고, 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확대된 이후에도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과는 달리 소련은 상당히 일본의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관측을 전쟁 시기 내내 유지하고 있었고, 이 카이로 선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도 그러한 그 소련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태도는 카이로 선언이 소련이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구속력 있는 강력한 선언이 아닌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관측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당연하게도 무조건 항복과 일본 그 해외 영토의 박탈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토조 수상도 연설을 통해서 거부하고 시게미츠 외무대신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12월 9일에 발표된 이 내각정보국 제3부장 이구치 사다오의 담화를 저는 인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내용이 길고 상세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일본 영토의 탈취를 통해서 일본을 영원히 삼류국으로 고정시키려는 그런 것이 전쟁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타민족의 희생에 의해서 자기의 번영을 꾀하는 앵글로색슨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항해서 일본은
방어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버마, 필리핀을 우리는 독립시켰고 타이 그리고 중국, 이때 중국은 왕징웨이가 난징에 세웠던 괴뢰 정권을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 국가들, 대동아 영역 안에 포함되는 여러 국가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제국주의 영미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고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거부한다라고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자, 한편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일본 위정자들,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계속 수행하던 이런 일본 군부와 정부의 지도자들, 이 전쟁 카이로 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태도를 밝혔다는 것은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기 강화파로 불리는 사람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시기에도 이 희망 없는 전쟁에서 빨리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영국, 미국과 같은 연합국과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전쟁을 그만둬야 한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카이로 선언이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시 이타로라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듣고 전면 평화는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토고 시게노리라는 사람도 카이로 선언은 무조건 항복과 영토 박탈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은 당시 일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얘기를 전쟁이 끝난 뒤에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바랐던 조기 강화파 일본인들에게조차 이 카이로 선언의 내용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정도로 당시 일본의 여론이 카이로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토를 약탈하려고 한다는 연합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영토 속에 조선과 타이완과 같은, 아마도 그리고 만주국도 공공연하게 포함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의식이 되고 있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일본인들의 영토 의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을 영토 박탈로 받아들인 일본은 이후 강한 저항을 계속하게 되고, 이러한 저항을 의식한 미국은 소련의 대일 참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독일의 항복 이후 일본 제국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리고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재편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강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종전 후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저항,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이런 강력한 저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제가 살펴본 내용보다 조금 앞 시대의 내용, 미일 개정 과정에서 영토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 두 번째로 조기 강화파의 움직임에 관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희찬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테마가 카이로 회담을 전후한 시기 한국 지식인들의 세계 지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30년대 후반, 40년대 들어가면요, 거의 모든 잡지 신문들이 다 뭐 폐간이 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없어지고 잡지들로 다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의 어떤 인식을 좀 이렇게 찾아보기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더 이제 긴 텀을 가지고 식민지 전후 1910년 전후부터 이 45년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 앞뒤 관계들을 봐야지 43년 카이로 선언 전후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인식도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에 대해서는
뭐 국제 정치학, 그다음에 정치사 이런 데서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오늘 이제 특히 뭐 제 뒤로 계속 이제 그런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상사, 저는 이제 사상사를 전공했는데요. 사상사의 관점에서 카이로 선언을 보는 것은 뭐 제가 과문한 탓이겠습니다만 거의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상사의 관점에서 카이로 선언과 광복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로 선언 혹은 뭐 1945년 그 8월 15일의 광복의 의미를 그건 물론 1차적으로는 한국 이 독립운동의 활동, 그다음에 일제의 패망 거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광복의 의미를 온전히 오롯이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은 반드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광복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선의 많은 한국의 많은 독립운동가들, 지식인들도 이제 그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의 문제 의식,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계속 끊임없는 고민들, 이런 것들 속에 다 이제 연관돼서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이 일제가 망해서 한국이 독립했다,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계 체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요, 카이로 선언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영국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서유럽의 이제 사상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후로 이제 이런 국제주의 계보들이 어떻게 흘러왔느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파리 강화 회의가 있었고, 이 이후에 이제 국제연맹,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국제연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헌장이 나오고, 이 사이에 이제 카이로 선언이 있죠. 카이로 선언이 있고, 그 뒤에 브레튼 우즈 체제, 국제연합 이런 것들이 시작돼서, 그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전, 그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그 냉전의 세계 체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체적인 계보 속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이 카이로 선언 전후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분출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카이로 선언이 나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그 처음으로 카이로 선언을 반대하는 성명을 냅니다. 그 이해 당사자들, 아까 이제 방금 발표에서 일본이 이제 그걸 좀 비판하는 이야기를 성명을 냈다 말씀 나왔는데, 그 카이로 선언의 이해 당사국들 속에서 반대하는 성명이 나온 것은 김구 선생님의 발언이 처음입니다. 성명이. 그래서 그거 뭐 유명한 뭐 글이긴 한데, 그 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사상사적으로 좀 한번 제 나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그냥 카이로 선언과 카이로 선언 그 주변에 그런 한국의 지식인들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뭐 자유주의 국제주의부터 해서 뭐 사상사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 질서와 규범에 대한 그 인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식민지에도 적용이 되는데 당연히. 근데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식민지에 들어오면요,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긋나고 삐걱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IT에서 이제 IT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 일환으로 IT에서도 이제 그 노예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의 개념이 자유, 평등, 박애인데, 이 자유, 평등, 박애가 IT의 그 농장 노예들에게도 들어오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프랑스가 얘기하는 자유평등 박애는 백인들의 자기들끼리의 서양의 문명인들끼리의 자유평등 박애인데, 이 흑인들 노예들한테 들어오면 이것은 그 식민 지배자들, 프랑스 사람들을 뭐 쫓아내거나 혹은 뭐 죽이거나 뭐 이런 것이 자유평등 박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그런 어떤 그 서구 그 세계를 이끌었던 그런 국제 질서, 세계 체제가 규범을 적용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피식민자가 자신도 거기에 더 열심히 그런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 세계 체제의 모순들이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간극, 틈새 이런 것들에서 어떤 식민지의 사유, 사상들이 지닌 특징, 그냥 뭐
뭐 누구나 하는 뻔한 그런 얘기들 말고 그런 얘기들이 식민지에서는 반드시 뒤집어지고 바뀌고 여러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체제의 흐름, 뭐 자유주의, 국제주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두 가지 시기로 크게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 진화론이고, 하나는 이제 비식민화의 시대라는 건데요. 먼저 사회 진화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전 세계 체제를 지배하는 그 가장 큰 인식은 사회 진화론인데요. 사회 진화론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약육강식입니다. 약하면은 먹히는 거고 강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해져야 된다. 지금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계고, 그것이 자연 법칙처럼 그 약한 생물이 도태되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강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발상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신채호, 박은식 이런 그 사람들도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이제 뭐 다 그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죽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뭐 지금은 만기 황감하며 백호 탐시하는 대무대, 뭐 이런 뭐 제국주의 시대고, 그래서 뭐 을지문덕 같은 분들을 우리가 다시 지금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런데 을지문덕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국주의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국주의가 나쁜 게 아닌 거죠. 제국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도 우리도 빨리. 그래서 진화론에 의한다면은 우리 민족은 예전에는 아주 강한 세력이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강한 민족이 돼서 이 세계의 강자가 돼서 우리도 뭐 좀 잘 나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세계를 인식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에 어쨌든 이제 그 식민지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세계 약자가 된 건데, 사회 진화론은 이제 자연적 법칙이니까, 그럼 조선이 못나서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조선이 약하니까 된 거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이게 세계의 공리고 세계의 원리인데, 식민지가 된 건 조선이 못나서 된 거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 가지고 하면 이런 막 니힐리즘 뭐 이런 거밖에 갈 수가 없어. 허무주의. 그래서 이건 주종건이라는 사람이 그 학지광이라는 그 잡지에 쓴 글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반도에 충남한 것은 죽음뿐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다 죽은 겁니다. 조선에는 죽음밖에 없고, 그래서 세계 인류의 견지로 보면 조선민족 같은 약자는 그냥 완전히 멸망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것이 뭐 조선은 세계 공헌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진화론 가지고는 더 이상 세계를 인식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비식민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비식민화는 사실은 이렇게 뭐 학계 일반에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뭐 몇몇 이제 그 연구자가 지금 최근에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문제도 많고 뭐 허점도 많은 개념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비식민화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그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때 이제 영국, 프랑스가 이제 몰락을 합니다. 물론 뭐 승전국이지만 영국, 프랑스가 이끌던 그 세계, 우리가 문명국으로서 세계에 뭐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 영국, 프랑스가 무슨 독가스를 쏘고 막 전차를 쏘고 그래서 막 그 진지전을 해서 막 그런 지옥 같은 전쟁을 펼치니까 더 이상 이제 영국, 프랑스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이런 국가들이 나오면서 영국,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식민지를 가지지 마라, 식민지의 민족들에게도 뭐 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식민지 지배 논리가 부정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식민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그 19세기적 마지막 식민지, 그러니까 20세기의 식민지가 됐는데, 사실은 조선은 또 마지막 식민지이기도 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식민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는데, 나중에 30년대 그 만주국은 식민지인데, 근데 어쨌든 기존의 식민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계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괴뢰국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식민지 지배가 부정되고, 또 뭐 이제 새로운 뭐 인권, 보편, 자유, 뭐 민족 자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어떤 좀 지배적인, 세계 지배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령 뭐 인도에서는 인도 통치법이 시행되고, 아일랜드도 그 영해만 자치령이 되고, 이집트가 독립을 선언하고, 중국도 9개국 조약을 통해서 어쨌든 주권과 독립의 존중을 약속받고, 필리핀도 자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뭐 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그 중요한 독립까지는 아닐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무언가 기존에 그래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를 지배할 거야, 이걸로는 더 이상 안 되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지식인들도 여기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선도
이런 쪽으로 나아가 보자. 세계 평화, 이제 세계 인류 이런 쪽으로 나아가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이제 그 3.1 운동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어떤 조선 민족의 민족 독립 운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수도 당연히 그게 기본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러한 세계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이 조선의 독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연결되는 동치되는 뭐 이런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운동도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광수 그 최남선 같은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좀 뭐 이제 친일도 하고 좀 변절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당시에 3.1 운동 당시에는 가장 젊은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최신의 막 젊고 막 가장 그 지식계의 스타, 사상계의 스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써서 거기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정의와 자유가 승리했고 뭐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3.1 운동에서도 그 신문 3.1 운동을 해서 이제 그 일본 관원에 잡혀서 그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선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대세, 문명의 정도를 깨달은 새로운 조선인이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은 민족 요구의 정의 인도이며 대세의 필연적 공리 천측이다. 그래서 이미 압박적 영리는 가고 평화적 정도가 왔다. 이제 힘으로 누르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선언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보편적인 세계 인식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천황.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신문 그 조서들을 보면요, 이제 신문을 받는 그 조선 일반 사람들이 나는 천황한테 독립을 청원한다. 나는 천황 만세를 먼저 부르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이런 심 조금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 이 사람들이 뭐 천황주의자가 되고 뭐 천황한테 속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조선 총독부인데 조선 총독부는 그냥 옛날 방식의 권력인 겁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거 말고 뭔가 천황, 뭔가 그 좀 초월적인 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은 이 조선인을 신문하는 검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천황이 그렇게 얘기해서 천황이 일시 동인, 천황이 대만도 조선도 일본도 똑같이 사랑한다며 보편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 검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보편적 개념은 결국 뭐 그들만의 논리였던 거죠. 강대국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식민지에 대한 지배와 통치는 결국 뭐 민족 자결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위임 통치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좀 뒤에서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뭐 이런 것 그 뒤에 이제 식민지들의 독립 자치를 하는 것도 다 독일 식민지라든가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들만 그런 걸 부여해주고 전승국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일본의 식민지에는 그런 조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또 이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뭐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나름의 일본판 아시아주의, 뭐 일본판 세계 원리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그래서 가령 인도의 독립운동가, 영국 총독한테 폭탄을 던졌던 인도 독립운동가를 일본에 데려와서 일본에 망명을 시켜서 이 사람을 막 아시아주의 간판으로 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 인도나 이런 데하고 손을 잡아서 대영 제국과 싸우는 거다 우리는 뭐 이런 걸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34년에 조선에 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지식인들도 막 기대를 하죠. 막 영국 총독한테 폭탄을 던진 인도의 독립운동가가 온다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뭘 같이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과 조선의 독립운동은 다르다. 인도는 백인하고 싸우는 건데 너네는 왜 일본하고 싸우냐? 너네는 일본하고 같이 힘을 잘 합쳐서 백인하고 싸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내거는 원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구 제국이 내거는 원리들도 그렇고 이런 보편적 원리들이 조선에는 전혀 적용도 안 되고 전혀 들어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카이로 선언이 나오고 그 카이로 선언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양의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바로는 일본이 패망한다고 바로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취한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만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뭐 그전에 대서양 원장 이런 얘기는 좀 삭제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국제 공동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려고 위임 통치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임시정부 측에서 이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뭐 장제스한테 이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달라, 우리 바로 독립시켜야 되는 얘기를 막 외교적 노력들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뭐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 선언에 명시는 됩니다만 어쨌든 인듀 코스라는 적절한 시기라는 그 한 문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시 의정원의 회의록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카이로 선언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첫날은 이제 막 다 기뻐하는데 금세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임정 사람들이 이게 이 서양 애들 지금 하는 게 우리를 또 똑같이 전혀 하나도 세계는 하나도 변하는 것도 없고 우리 독립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전에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민족 자결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위임 통치에서 끝나는데 지금 완전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가 완전 회귀해서 반복돼서 돌아가는 듯한 거죠. 그래서 뭐 기뻤다기보다 상당시 인듀 코스 저걸 붙인 건 나빴다. 그다음에 뭐 영국은 우리를 미개한 민족으로 본다. 카이로 그림의 회의 중간에서도 우리에 대한 관찰이 그 유리했던 처경을 27년 전 그때로 돌아. 27년 전이 그러니까 1918년 민족 자결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랑 지금하고 똑같지 않냐? 우리 이대로 있으면 우리 또 똑같이는 반복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제 김구의 이제 이 성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명이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연합국이 제2전쟁 끝에 한국의 무조건 자유 독립을 부여하기를 실패할 때에는, 즉 인듀 코스 뭐 이런 적절한 식 이런 걸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침략자나 또는 침략하는 단체가 그 누구임을 막론하고 우리의 역사적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이 붕괴되는 그때에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카이로 선언 그 자체 그 하나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1910년 이후로 식민지가 된 이후로 계속 쌓여있던 이 원한과 그 분노들, 그 조선의 어떤 그 말로는 뭐 자유, 평화, 인권, 민족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기만들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 역사적인 전쟁을, 그래서 역사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적절한 시기가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게 결국 5개년 기한의 신탁 통치였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김구는 뭐 이제 정말 자기 말을 약간 실행을 하는 거죠. 정말 약간 전쟁과 같은 상황을 준비합니다. 반탁 운동을 하고 미군정을 부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반탁 운동에 대한 평가들은 사실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사상사적으로는 사상사에만 국한해서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조금 뭐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상사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피식민지민으로서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보고, 그리고 이 카이로 선언에서 김구가 선포한 역사적 전쟁, 이 서구가 내서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들, 냉전 체제에서 이 따옴표 친 자유민주주의 이것과에 대한 전쟁이 저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카이로 선언, 그다음에 광복의 의미를 사상사적으로는 그렇게 찾아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세차입니다. 예, 저는 그 파워포인트 준비를 못했고요. 그냥 그 자료 보시면서 하고요. 이 페이지는 그냥 이 페이지 그냥 놔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중국 국민정부와 이제 카이로 회담 어떤 그런 관련성 문제를 좀 발표를 해달라고 좀 제안을 받았고요. 사실 국민정부의 어떤 장제스 총통의 그 긍정적인 면은 아까 그 스팅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단지 이제 그 연합국 군사 동맹을 좀 비판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영국, 그 연합국을 이뤄서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 일본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군사 동맹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걸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제 목차를 보면 이제 제가 동상이몽의 대일 군사 동맹을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을 전후로 해서 3장이 카이로 회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대일 전략 그리고 작전을 어떻게 싸웠던 것인가 간략하게 그 연관성 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카이로 회담에서 어떤 나눴던 주제, 카이로 회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입장에서 한국의 독립 그걸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전쟁 후에 아시아 어떤 구상, 우리가 그 아까 말씀 다 하셨던 그 문제고, 다른 하나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대일 전략이에요.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빨리 종결시킬 것이냐였거든요. 그 문제.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카이로 회담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카이로 회담 바로 이어서 테헤란 회담이 결재됐지 않습니까? 테헤란 회담에서 이 어떤 중요한 사항 결정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중국, 아시아를 보는 서구의 시각을 조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사실 중국 정구가 창설이 되는데요. 중국 정구. 그래서 유럽 전역과 정구와 또 중국 정구, 그다음에 또 버마, 뭐 인도 전역 이렇게 생겨나는데요. 사실 이걸 먼저 한 거는 중국 국민정부입니다. 중국 국민정부가 먼저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있으니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중국 국민정부가 최초로 제안을 하게 되고, 여기에 영국, 미국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소련까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우리는 이런 입장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자기는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미국, 영국이 이제 군사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군사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상호 이익이 달랐습니다. 입장이 뭐냐면 중국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4년 동안 혼자 일본과 싸우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서구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고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태평양 함대가 뭐 상당히 심각한 손실을 받고 또 유럽에서 독일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지상군을 투입할 여력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과 계속 버텨준다면 유럽에서 빨리 독일을 물리치고 또 태평양상에서 태평양 함대를 빨리 회복을 해서 일본의 어떤 함대를 경멸한다면 아시아에서도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은 독일과 물론 싸우고 있었습니다만 아시아에서는 자기의 최대 식민지인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도 밑에 버마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얀마로 이제 호칭을 바꿨습니다만 인도와 버마를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마는 중국과도 국경에 접경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 지역들이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들이 일본에게 이제 공격을 당했습니다만 영국 입장에서는 버마와 인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군사 동맹에 수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나중에 일본과 싸우게 되는 주요 전역은 버마입니다. 버마. 이제 중국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싸우고 있었고요. 그 외에 미국과 영국과 그다음에 중국이 3국이 군사 동맹을 해서 싸웠던 곳은 버마입니다. 버마. 예. 그래서 이제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동맹이 이루어졌지만 서로 이렇게 상호 이익이 틀렸기 때문에 버마가 1942년 3월부터 4월 동안에 일본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장제스 총통은 8만 명을 파견하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중국 국민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8만 명은 엄청난 군대거든요. 8만 명을 투입하겠다는데 영국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군이 그렇게 많이 버마를 와서 지원을 해서 버마를 막을지언정 중국의 발언권이 세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식민지인데 어쩌면 중국의 종주권을 중국한테 뺏기지 않을까 해서 반대해서 결국 나중에는 3개 사단 정도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제 전투에 있어서도 영국, 미국, 중국이 서로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 사실 영국은 그 전에 일본과 싸운 경험이 없습니다.
미국도 지상 전투를 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 사실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중국인데 중국의 아이디어를 장제스 총통이 이렇게 제시해요. 근데 다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서 버마를 상실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미드웨이 해전, 그다음에 가다카날 전투, 불과 6개월 만에 해전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연합국의 승리가 눈앞에 오죠. 그리고 소련이 독일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연합국이 승리한다는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43년도에 들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빨리 전쟁을 끝낼 것인가, 이 회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카이로 회담을 했지만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 아시겠지만 4개국 회담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소련이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렇게 해서 4개국 회담을 원했습니다만 스탈린 역시 우리는 독일과의 전투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이 지금 일본과 싸우고 있고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회담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바로 직후에 테헤란 회담이 개최된 거죠. 중국이 빠지고 소련이 참석한 거죠. 카이로 회담에서 그 전후 아시아 구상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장제스의 어떤 일기에서 보는 바 같은 그런 것들은 제가 그 본문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의 어떤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언급된 부분을 일기에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합국의 어떤 대일 전략 구상인데요. 사실 소련이 없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은 약간 불완전한 회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그러면 일본과의 전력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이렇게 중요한 회담이 됐죠. 하지만 중국을 먼저 중국의 본토의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는 영국이 참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유럽의 지상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많이 손실을 많이 봤는데 되도록이면 아시아의 지상군을 투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것인가? 그런 걸 구상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생각해냈던 건 소련의 대일 참전입니다. 소련은 당연히 이쪽도 아시아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련만 대일전에 참전해 준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 대일 전략 구상에 있어서는 버마가 주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관련되는 건 인도 버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버마 지역을 어떻게 하면 수복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버마에 대해서 북쪽 쪽에서는 영국군과 중국군이 버마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미군 함정이 포함된 상륙작전을 통해서 버마의 일본군을 몰아내면 이제 인도와 버마가 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카이로 회담 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로 회담이 상당히 불안정해요. 바로 테헤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스팅 선생님께서 카이로 회담에서 대만을 이렇게 가져오기로 했다. 그다음에 만주 동북 지역을 이렇게 했다. 또 조선에 대한 독립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테헤란 회담에서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주 지역에 대한 이권을 중국에 주지기로 한 것을 번복시켜요. 나중에. 물론 테헤란 회담에서 바로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얄타 회담에서 합니다만,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에서 선언했던 것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주 지역에서, 왜냐하면 소련 입장에서는 원래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후, 그다음에 삼국 간섭 러일 전쟁 저 사이에 그 만주의 대련이나 다롄, 그다음에 그 여순 이쪽에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러일 전쟁 직후에 이걸 다 일본한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은 그걸 다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비밀 협약을 했겠죠.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얄타 회담에서 그 만주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의 이권을 소련이 갖는 걸로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일전 소련이 종전 바로 직전에 핵폭탄이
일본에 두 발 투하되고 난 다음에 소련이 다급하게 만주주의로 점령을 해서 만주주의 이권을 소련이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일 전략 구상은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테헤란 회담이 개최돼서 여러 가지 뭐 큰 틀에서는 스탈린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는데 단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물어보죠. 자, 일본과의 대일전에 참전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으로서는.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전략 구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당장 우리는 대독전, 그러니까 독일과의 전투에 전념해야 된다. 그거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일전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는 나는 일본과의 전투를 이제 불가침 조약을 파기를 하는 거죠. 파기하고 참전해서 이 확답을 얻은 거죠. 이 확답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독일만 전쟁에 패하게 된다면 소련이 자동적으로 일본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항복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중국한테는 엄청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일본과의 4년 또는 5년, 6년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일본 대일전에 참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탈린이 그 발언을 한 이후부터는 중국의 중요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발언권도 많이 약해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자원을 좀 범하 지역으로 들여오고 그랬었는데 테헤란 회담 이후에는 이제 그 루즈벨트와 그 군사 지도부 수뇌부가 이제 되도록이면 더 지상군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도 가급적 아시아에 파견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독전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소련이 참전하기 때문에 큰 무리하게 피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바뀌어서 그 상륙을 한다는 그 작전도 다 없어지고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장제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제스 총통은 만약에 그렇게 선유럽 전략을 펼친다면 일본이 그걸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중국의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일부 지역만 점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군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해서 중국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국과 일본과는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죠. 그런데 실제 일본은 그런 구상을 했어요. 중국에서 어떤 아시아에서 전황을 한번 뒤엎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어권을 이미 미국한테 뺏겼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점령했던 그 일본군에 대한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황하 쪽부터 쭉 베트남까지, 베트남 일본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 대륙 관통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관통 작전을 뚫는다면, 중국군을 몰아낸다면 이제 보급이 첫째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에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일본의 전략 폭격을 하는 전략 폭격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기지, 공군 기지들을 파괴한다면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폭격 기지가 건설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에는 그런 구상이 아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구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독일이 발지 전투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마지막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지에서 전투하면서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혀요, 미군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만약에 중국이 빨리 중국을 중국 국민정부군을 약간 붕괴 상태까지 몰아붙이면 미국과 영국을 협상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유럽에 전력을 더 집중해야 되잖아. 그래서 외교적으로 평화협상을 좀 가져오겠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략 한 40만 명을 투입을 해서 황하 쪽부터 저 베트남 윈난 그쪽까지 이렇게 전투를 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정부군이 거의 붕괴 상태까지 갑니다. 붕괴 상태까지 붕괴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붕괴되고 상당히 많은 군대가 손실을 입었고 중국 국민도 한 6천만 명 정도가 일본군 수준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그 중국 정부도 장제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의심하게 돼서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틸웰을 그 중국 전군을 통할할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달라고 장제스한테 요구를 하죠. 근데 당시 이제 장제스 입장에서는 모든 돈과 군사 자원을 미국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끊기면 앞으로 일본과의 전투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면서 스틸웰을 소환시켜달라고 그래요. 더 이상 스틸웰과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제스와 스틸웰이 불화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모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스틸웰이 다 이것을 제대로 안 알렸다 이거죠, 미국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장제스가 루즈벨트 미국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자기가 일본군이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들이 그 중국의 그 예비 병력 그 윈난구에서 30만 명 병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버마 전투에 참전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 본토가 중요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버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중국의 어떤 제공권은 중국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버마 작전을 수행해서 어떤 중국에 있던 그 션널트의 미 항공대들을 버마로 많이 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권을 상실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요구하면 미국 루즈벨트가 지원을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장제스가 그런 어떤 대담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 그 배경을 알아보면 사실 일본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제스 정부한테, 물론 왕징의 정부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만, 장제스 정부한테, 바로 끝내겠습니다. 장제스 정부한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의 전략 폭격 기지를 중국에 설치를 안 한다면 일본군을 철수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밀리에.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전략 폭격 기지만 중국에 설치가 안 된다면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서 빠져나가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학답을 안 했습니다만 어떤 장제스의 전략적 지위를 상당히 강화시켜줬던 것이죠. 어쨌거나 결국 전체적으로 이 동맹으로 본다면 어떤 저는 국민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동맹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중국 국민정부 입장에서 그 연합국과의 동맹은 독이 든 동맹이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이 토론은 다 앞에 나와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토론자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오늘 토론은 두 분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연복규 서울시립대 교수님하고 이상호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맡으신 분들은 이제 이미 뭐 학계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게 됐고요. 연복규 선생님 주로 이 도시사를 비롯해서 이 일제강점기의 여러 가지 사회사 부분을 지금 연구하시고 강의해주고 계시고요. 또 많은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이상호 연구원께서는 주로 이제 사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메가더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하시고 책도 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들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내외로 5분 좀 넘으셔도 되고요. 연복규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서울시립대학교 연복규라고 합니다. 예, 그 토론문 제가 그냥 읽는 것으로 그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토론문을 작성할 때 심희찬 교수님 발표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작성을 해서요. 심희찬 선생님에 대한 이제 질문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이제 발표 논문들 이제 세 편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만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중요한 분수령 중 하나인 카이로 선언의 의미를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던
동아시아 각국의 위치에서 바라본 연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토론자도 물론 이제 한국 근대사 전공자입니다만 그 이 시기 국제 정치라든지 그 2차 세계 대전의 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따라서 발표문을 통해서 이 많은 사실을 이제 새롭게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뭐 앞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뭐 제가 말씀드릴 그 식견은 사실 없고요. 다만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토론에 이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과 일본 제국의 해체는 그 조선 독립 등을 천명한 카이로 선언이 이 일본 제국의 정치적으로 그 약한 고리를 어떻게 타격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도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점령지의 이른바 독립을 내세우는 한편 이를 어디까지나 기존의 식민지와는 무관한 문제로 취급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주관적인 의지였을 뿐이며 발표문에도 잘 나오듯이 독립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자체가 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랬기 때문에 일본은 기존의 식민지에 대한 동화 정책을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식민 정책상의 변화를 또한 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식민 통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이제 넘어설 수가 이제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태평양 전쟁에서 의 도발에서 카이로 전쟁에 이르는 시기 일본 제국의 수뇌부는 이러한 이제 모순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봉합하고자 이제 시도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시도는 또 어떤 다른 모순을 이제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이 발표자 선생님의 좀 보충 의견을 이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순서상으로 이제 마지막 이 발표를 해주신 그 기세찬 교수님의 중국 국민정부와 카이로 회담에 대해서 잠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뭐 이 발표는 이제 기존의 어떤 교과서적인 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통념들을 실제 전쟁사의 어떤 이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교정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로 이제 보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연합국의 이제 동아시아 군사 동맹은 이 동상이몽의 이제 그것이었음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2차 세계전을 종전으로 이끌고 간 것은 그런 연합국 동맹이었고 이런 연합국 동맹이 결국은 이제 깨지지 않고 유지된 그런 가장 큰 기저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그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를 이제 듣고 싶습니다. 또 앞의 발표와도 관련된 점입니다만 이제 카이로 회담과 그 카이로 선언이 이제 특히나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독립이 바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장제스의 충칭 국민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자께서는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 임정과 광복군의 항일 노력은 장제스가 카이로에서 한국의 독립을 공개 지지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제 제공했을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이제 하셨는데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제스 정부가 이제 조선 독립을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제 중국 내부적인 어떤 현실적인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 발표자 선생님의 이제 생각을 이제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좀 뭐 그냥 궁금해진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카이로 회담에 이은 테헤란 회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리 그 테헤란 회담엔 장제스가 이제 참석을 이제 하지 않았는데요. 그 발표자 선생님에 따르면 장제스가 빠진 이 테헤란 회담에서 선 유럽 후 아시아 전략이 이제 채택이 됐고 이것이 이제 전후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또 역할을 이 어떤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전략이 아닌 혹시라도 이제 다른 전략이 이제 채택되었다면 이제 전후 이제 동북아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또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를 이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희찬 선생님 발표는 이 시기 이제 여러 이제 한국인들의 좀 넓은 시기를 이제 다루셨습니다만 그런 이 여러 국제 이 정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생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발표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뭐 좀 흥미롭게 이제 아직은 잠정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비식민화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비식민화라는 거는 좀 독립, 자치, 동화 이렇게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묶은 이제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서로 다르게 가면 아주 다르게 결국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길들을
좀 이제 하나로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개념화하는 이 비식민화라는 개념이 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어떠한 문제점을 또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주신 김구의 발언 같은 것은 일종의 이제 비식민화 가운데에서도 이제 독립의 흐름을 이제 따라가는 완전 독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인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러한 인식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본질주의적인 민족 의식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이제 그러한 인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누구나 이제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제 독립국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만 당대로 돌아가 보면 또한 이 김구나 이제 백범 김구라든지 임정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이제 본질주의적인 민족 의식 이 기저에 의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은 좀 사상사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이제 토론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상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토론을 맡을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구재단 관계자분들과 박태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제 토론문은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맨 위에다가 카이로 원문을 적어놓은 이유는요. 뒤에 country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다음에 country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처칠이 이 country라고 하는 단어를 뺐다라는 거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서 알려져 있던 독립국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독립국을 부여받았다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작년에 저희가 카이로 선언에 관한 회의에서 같이 고민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인의 노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대동아 선언에 대한 반박의 의도로서 일본에 대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박태균 선생님의 주장을 같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카이로 선언과 샌프란시스코 조약과의 연계성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학술 회의에서도 카이로 선언에 대한 동아시아 반응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를 잘 읽었습니다. 제가 공통된 질문 하나랑 개별 질문들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공통된 질문은요. 첫째, 둘째를 함께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독립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 방식입니다. 이 선언문에 독립국 부여나 독립국 지위 부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이지 여기에 무슨 독립국 부여라고 하는 의미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개별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안지익 선생님께는 조선과 대만은 일본의 황토입니다. 이 황토라고 하는 것은 천황의 그 보유지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따 이제 김숭배 선생님도 발표를 하시겠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평화조약을 맺기 전까지는 조선 주권을 자기들이 보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까지는 일본 자체가 자기들이 조선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주장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이제 심희찬 선생님께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지식인들이 국제관계에 대한 제가 읽은 이해로는 굉장히 편협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주의적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정의, 자유, 평화 이런 보편적 개념을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정말로 믿고 있었는지, 정말로 믿고 있었으면 이건 세계 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기세찬 선생님께는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의 전략과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조선과 태국을 자신들의 변방국으로 생각하니까 외교용어로는 독립을 부여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했을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다른 강대국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가적으로 기세찬 선생님 발표문 48쪽에 보시면 이건 이제 오류인 것 같은데요. 육군 참모총장은 치프 오브 스텝이라고 부르고 해군 참모총장은 치프 오브 네이벌 오퍼레이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해군 작전부장이 아니고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그건 나중에 논문을 수정하실 때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자면 저는 기존 학계에서 카이로 선언이 한국 독립의 보장이라는 해석은 지나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종결은 당연히 평화조약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 평화조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 이후의 한반도 신탁 통치 문제는 일본으로부터 한국 지배에 대한 국제적 권리를 환수하려고 하는 조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차 대전기 미 국무부가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쿠바 선례를 따라서 한반도의 독립권을 승인하되 주권과 통치권을 보류하려고 하는 안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즉 일본의 주권 포기가 곧 한국의 독립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미 국무부 연구 문서에 여러 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스캡 사령부, 즉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1946년 1월 달에 와서야 한국과 일본의 분리라는 행정조치를 이때서야 내리는 겁니다. 1945년 9월 13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가 메가더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보면요, 한국인들이 왜 즉시 독립이 안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카이로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또한 이제 1951년 7월 달에 옛날에 한국일보 사장이었죠. 당시는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였던 장기영이가 헌법을 초안했던 유준호와 같이 있던 자리에서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승인 시점이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일 강화 조약의 체결이 바로 쟁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을 보면 카이로 선언의 독립이라는 표현과 인식이 당시에도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국방대학교하고 군사편찬연구소가 한판 붙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이 얘기들이 다 좀 동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선생님들께서 한 3분 이내로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익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연복교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해답을 알고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아마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일본의 이런 전시 점령지 정책, 몇 개 국가를 독립시킨 시도가 결국 조선 식민지 통치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동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를 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선인들의 반발을 더 불러오는 이런 악순환을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대내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일본이 이렇게 식민지를 포기 못한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냉전 체제의 형성까지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좀 막연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결론 부분에 약간 추가해 두었습니다. 제 답변은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에 관한 내용은 일단 제가 아무래도 1941년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까지를 주로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조금 말씀드리 버거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얘기는 그 카이로 선언에 제시된 그 독립된 상태로 한다, 인디펜던트한 상태로 한다는 그러한 선언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일본 제국 질서를 해체시킨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그 해체된 제국에 해체된 빈자리, 그 구식민지 지역에 어떤 질서를 부여할 것인가,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 연합국 사이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선 독립 문제에 관해서 인디펜던트 컨트리로 한다는 표현이 삭제되고 후퇴되긴 했지만은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 주권 보유론에 관해서 그 전후에도 주장을 했다는 말씀은 상당히 새롭습니다만 다만 저는 국제법에 대해서 조약을 그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법의 그 결정의 해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쉽게 말해서 미국과 소련 같은 나라가 조선 독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 현실적인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주장은 크게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힘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희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먼저 연벽구 선생님이 주신 질문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식민화는 이제 저도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막 꼼꼼하게 저도 명확한 어떤 뭐 틀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립, 자치, 동화 이렇게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그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세 가지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서로 다른 것들을 비식민화라는 말 하나로 그냥 퉁쳐서 쓰기에는 확실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발표에서 제가 이 개념을 굳이 가져와서 얘기한 것은 어쨌든 식민 지배를 하는 측도, 식민지 지배를 받는 측도 지금 식민지 지배가 나쁘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인도에 반한다, 보편적 정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식민지를 지금처럼 지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변했고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식민지 지배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변화에 대한 혹은 열망, 변화를 계속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뭔가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감각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 선언, 그다음에 뭐 광복까지도 계속 식민지의 어떤 하나의 기저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추정을 좀 해봐서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구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저는 그 카이로 선언이 나왔을 때 김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반대를 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입장들도 있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을 냈다가 탄핵을 받았는데 그런데 김구가 그걸 또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김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뭐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 본질주의적 민족 의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르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임시정부, 그 뭐 임시정부지만 사실은 국가의 요소, 뭐 주권, 국민, 영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가상의 국가인 것인데 뭐 그것 자체도 그렇게 흥미로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근데 일반 국가와는 다른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정치적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정치적 뭐 슬로건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이 민족밖에 없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제가 이제 광복을 좀 세계사적으로 생각한 뭐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가령 이제 한반도는 뭐 그래서 광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령 일본에 남아있던 제일교포들은 계속
지배를 받는 상태고 독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께는 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한 의미로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호 선생님 이제 주신 질문인데 그 큰 질문은 사실 제가 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제 생각은 그냥 카이로 선언 자체가 그렇게 좀 애매모호했다. 뭐 어떻게 보면 독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립이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처칠 이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처칠이 손을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굉장히 영문학적인 좀 표현이 들어가서 뭐 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뭐 이제 그렇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한테 주신 개별 질문인데요. 저는 그 당대 그 독립운동가들, 한국의 지식인들 혹은 뭐 여러 그 뭐 일반 뭐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날이 선 감각으로 국제 정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믿거나 편협하거나 그러지가 절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 외교 그런 공식적인 루트나 절차들이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뭐 좀 현실적인 국제 정치의 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사상사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거짓의 거짓됨이라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 끝까지 묻는 것,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잖니라는 것을 계속 묻는 것, 뭐 그런 자세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뭐 국제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상사적으로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보편적 원리나 개념은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뭐 임시정부라든가 또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지식인들이 쓴 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사실 세계 정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어떻게 보면 50년대 이후가 되면 한국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한반도 안에서 수합되는 정보가 난데 사실 이 시기는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접하게 되고 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거기 정보를 다 수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 수준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히려 좀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세찬 선생님. 네. 먼저 이상호 쌤 그 좀 한 개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면은 아마 그 한국의 어떤 독립한 거에는 그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좀 그 이후에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종전되기 전에 중국 국민정부 내에 한국의 어떤 팀, 한국 전담 팀을 편성해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또는 일본의 어떤 관련된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논의를 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독립을 좀 하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더 행사하려고 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복규 선생님께서 그 질문과 좀 연장선상이 있는데 그 어떤 조선의 독립을 그러면 중국 국민정부가 지지했던 이유가 그런 어떤 한국 임정과 관계 말고 별다른 건 또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그 종전 후에 자기국의 영토를 청일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만도 청일전쟁 이후에 이렇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대만 가져오려고 했고, 그다음에 동북 사성, 그다음에 유구는 뭐 독립한 지 유구는 약간 언급을 하지만 완전히 중국에 가져간다는 표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도 독립이 된다고 해야지 자기들이 어떤 그 뭐랄까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연합국이 뭐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전은 뭐 제가 중간중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 선유럽 후아시아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셨는데 사실 역사에는 가정은 없거든요. 역사에 가정은 없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윗날에 30만 그 군이 미군 장비로 다 무장했거든요. 그 30만이면 10개 군단입니다. 10개 군단은 전후에 그 국공내전에 투입이 못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범하에서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30만 군대가 만약에 국공내전에 투입됐다면 사실 국민정부가 예난까지 점령을 했었거든요.
물론 마오쩌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30만 군데를 했다면 약간의 그 내정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만주 지역의 판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데 소련이 그 나중에 만주 지역을 점령해서 공산당에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한반도 운명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그 정도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역사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 가정을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서 그러면 연합동맹의 가장 큰 기조는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과 일본은 기존의 강대국들이 갖고 있었던 관례나 기본적인 틀을 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식민지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최소한 자기들 열강들끼리는 그래도 서로 들어가가지고 점령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들 사이 열강들 사이에 뭐가 있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그걸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연합동맹이라는 게 끝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력이 된 게 아닌가. 또 이후에 그런 어떤 관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지금 발표하고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 식민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거는 또 그런 보편적인 정서가 퍼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열강들이 식민지를 유지할 만큼의 이제는 캐파가 안 되는 거죠. 직접 가서 거기를 통치하고 행정을 유지하기 이게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앞에 기조 강연이 좀 길어져가지고 시간 때문에 저기가 여기서 1세션을 끝내고요. 4시 반에 이제 2세션으로 들어가는데요. 요 지금 발표문 뒤에 보면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거는 메모지에다 써주시면은 2세션에서 저희가 끝나는 부분에서 그 질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